안녕 친구들. 오늘도 많이 추웠어요? 밖에 안 나가가지고. 그래도 요즘 계속 춥죠. 또 저녁에도 또 늦게까지 그렇게 밖에 있고 하면 더 추울 것 같아요. 밥도 잘 챙겨 드셨고 따뜻한 거 드셨어요? 저는 오늘 그거 먹었어요. 요즘에 마트에 가면 저는 면을 좋아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런 우동 면발이나 그 칼국수도 생면 면이 있거든요. 소면처럼 가늘게 된 면도 있고 진짜 칼국수 면도 그렇게 팔아요. 근데 그거 사다가 백합 백합 맞나? 아무튼 좀 백합이라고 생각하고 샀는데 되게 조그만했어요. 인터넷으로 보면은 그 크기를 알 수가 없어가지고 생각했던 거 그러니까 그런 사진으로는 크게 보이는데 막상 오면 되게 조그만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그 백합 넣고 칼국수 끓여 먹었는데 맛있었어요. 원래 조개가 그 뭐라고 하지? 감칠맛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그거 많이 넣고 후추만 넣거든요. 다른 야채도 없어서 못 넣었어요. 원래 호박이랑 당근이랑 대파랑 이런 거 좀 들어가면 더 맛있잖아요. 근데 이런 거 다 없어가지고 그냥 그 백합이랑 후추만 딱 넣어서 먹었거든요. 근데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집에서도 그냥 간단히 해 먹어도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해 먹으려고 하면 번거롭기도 하고 귀찮아서 좀 신경이 쓰이기도 했는데 그래도 그냥 뭐라도 잘 해서 먹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드니까 잘 챙겨 먹으려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너무나 소중하고 그러니까 잘 챙겨서 드세요. 그리고 또 추울 때는 잘 챙겨 드셔야 에너지원이 있어서 좀 밖에 나갔을 때도 덜 춥고 그럴 것 같아요. 배고프면 더 춥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추위 많이 타세요? 손발이 차갑기도 하고 좀 더위는 그렇게 많이 안 타는데 추위는 좀 많이 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추위 많이 타시면 꼭 따뜻한 거 드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 드셨어요? 뭐 좋아하세요? 따뜻한 거 그리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거 많이 드셨으면 좋겠다는 생각하면서 그래도 요즘 이렇게 바라보니까 여러분 지금 세상은 되게 밝은 세상이잖아요. 그래서 모든 흐름들이 밝은 쪽을 향해서 가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좀 복잡하고 그랬던 부분들은 있지만 그리고 아직도 나아가야 될 길들은 많이 있다고 그런 생각들이 들기도 하지만 그래도 참 다행이고 이렇게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어서 그래도 괜찮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모두의 마음을 모으고 그리고 우리의 간절함들이 이루어낸 것들은 아닐까 이런 생각들이 들었어요. 그리고 진짜 그런 뭐 연예인들 분들이나 공인들 분들 계시잖아요. 그분들은 정말로 우리나라를 다른 나라에 이렇게 알리는 그런 좋은 일들을 많이 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국위 선양을 한 사람들인데 한류를 알린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에 대한 대우와 그 사람들이 마땅히 받아야 될 그런 보상들을 제대로 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연습생 시절도 많이 힘들었고 또 그런 시절 동안에도 많은 일들을 겪고 또 제대로 빛을 발하지 못하고 그런 부분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저는 그냥 진짜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이 너무나 아깝고 소중하다 그런 생각이 드니까 참 서글프고 속상한 마음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만 일어나면 그런 사람들 욕하고 비난하는데 에너지를 더 쏟지 말고 진짜 진심으로 잘 되기를 바라고 늘 우리가 기도를 해줄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다른 사람을 진심으로 축하해 줄 수 있고 내가 다른 사람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졌을 때 그게 나 자신한테도 돌아와서 나의 복이 되고 내가 앞으로 어떤 일을 해 나감에 있어서도 좋은 기운이 돼서 나한테 꼭 복으로 돌아온다 그런 말씀을 늘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게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내가 과연 복짓는 말을 하고 있는가 복짓는 행동을 하고 있는가 그런 부분들을 늘 맑게 비춰보세요. 그러면 내가 어떤
뭐 과거의 상처나 아니면 어떤 마음에 있는 울분 때문에 다른 사람한테 투사를 하면서 그렇게 화를 내고 있는 건 아닐까? 정말로 저 사람이 잘못을 해서 내가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 건가? 내 생각과 나의 가치관이 잘못될 방향은 전혀 없는 건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늘 점검을 하고 계속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어떤 여론들에 의해서 그렇게 들어왔던 그런 의견들이 반드시 합리적이지는 않다, 객관적이지는 않다, 또 정확하지도 않다,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늘 여러분들이 아름다운 마음을 품었을 때 여러분들이 원래 가진 얼굴들이 다 예쁘잖아요. 그렇지만 그런 예쁜 얼굴들이 더 아름다워지고 더 사랑스러워질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 잘못되기를 바라는 것도 여러분 마음에 독이 있는데, 내 마음에 독을 품고 누가 잘못되라고 바라면 내 마음이 이미 독으로 가득 차 있고, 그런 독으로 인해서 내 몸도 상할 텐데, 내 정신이, 뇌세포가 파괴될 텐데, 그럼 과연 누구한테 잘못되라고 하고 있는가? 나 자신을 위해서 계속 그렇게 활시위를 당기고 있진 않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목을 해보세요. 여러분,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이 잘 되기를 바라고 그러는 게 결국 자기 자신을 잘 되기를 바라는 것, 그런 거예요. 내가 사사로운 욕심에 걸려 넘어져서 내 욕심만 막 챙기고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남들도 다 알아요. 쟤는 맨날 욕만 하고 다른 사람들 비난만 하더라. 그리고 자기 욕심만 저렇게 챙기려고 하더라. 참 못됐다. 이런 보는 눈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잘 되기를 다른 사람들이 빌어줄까요? 아닐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단순한 원리들을 늘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사랑스럽게 말하고 고맙다고 말하고, 그리고 누가 슬퍼하면 같이 슬퍼해주고, 정말로 나처럼 생각하고 우리 가족처럼 생각하고 그렇게 좋은 마음들을 냈을 때 우리가 더 밝은 세상으로 가고, 우리 자신들도 복을 짓고 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도 이렇게 우리가 가진 사랑과 그런 선한 마음들을 같이 나누고 이러는 게, 잠깐만요, 강아지가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점점 더 밝은 세상으로 갈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미 여러분들이 이런 위기시에 그런 사랑스럽고 예쁜 마음들을 여러 사람들과 그렇게 골고루 나누셨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진 그런 재치나 그런 부분들이 또 이런 위기에 한층 더 빛을 발했잖아요. 한층 더 빛을 발했잖아요. 그런 여러분들을 믿으시고 여러분들의 강점에 주목하세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여러분 자신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이 너무나 소중하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존재 자체로 빛이다. 그렇게 사랑스러운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단 하나의 명품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늘 그런 자긍심을 가지고 여러분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또 내가 가진 그런 마음들과 내가 가진 재능들이 꼭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쓰여졌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살아갔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누굴 미워하면 그 상대방이 괴로운 게 아니라 결국 내 마음이 괴로운 거잖아요. 그렇게 괴로운 마음 안고 살아가지 마시고, 그리고 또 이렇게 좋은 노래들이 있어서 듣다 보면 거기에 가족을 잃어버리거나 이별을 하거나 그렇게 아픈 상처들이 많으신 분들도 보게 되는데요. 그런 분들도 행복하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슬픔의 무게를 모조리 다 내려놓고 살아가기는 어려울 수는 있을지라도 또 먼저 떠난 가족들이나 그런 사랑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계속 슬픔에 잠겨있고 불행한 삶을 살기를 바랄까, 그런 부분을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떠세요? 그래서 슬프지만 그래도 이런 슬픔들을 어떻게 좀 더 좋은 방향으로 승화시키고 이런 아픈 사람들과 함께 나누면서 좀 우리가 서로를 치유하고 더 좋은 방향으로 가고 서로 위로하면 그래도 그런 슬픔이나 고통의 무게들이 줄어들잖아요. 그래서 그런 줄어든 마음들로 또 다른 부분에 대해서 아픈 누군가를 위로해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얻게 되셨잖아요. 왜냐면 내가 너무 아팠으니까 다른 누구도 그렇게 아플 거라는 걸 알잖아요.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더 사랑하고 안아줄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남은 삶은 우리가 슬프더라도 아프더라도 그래도 좀 더 행복하게 그렇게 보낼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 모두 아프고 힘들고 슬프기도 하고 그렇지만 그래도 늘 마음에는 희망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안아주고 따뜻함을 나누면 아무리 힘들어도 그래도 좀 더 밝은 세상, 따뜻한 세상들이 찾아온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품는 마음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각하는 이런 생각들, 이런 게 너무나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내가 품는 생각이 이 우주를 안을 수도 있고 내가 품는 마음이 이 우주를 안을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분, 이왕 태어났는데 우리 좀 더 넓은 마음으로 살고 좀 더 좋은 생각으로 살고 나만 위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살고 그렇게 늘 좋은 방향으로 함께 하면서 살아갔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내가 왜 태어났는가 이 세상에. 내가 다른 사람 욕만 하고 다른 사람 비난만 하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고작 그런 일을 하려고 태어났는가? 아니잖아요. 내가 이 땅에 태어난 이유는 무엇일까? 그리고 나는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고 어떤 철학들을 가지고 있는가? 그 부분들을 늘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그렇게 사랑스러운 여러분들이 늘 성장하고 늘 좋은 방향으로 더 갈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강점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왜 다른 사람의 인생을 자꾸 살피고 그러면서 욕하고 비난하고 그렇게 살아요. 우리의 에너지도 너무 아깝고 우리의 인생이 너무 아깝잖아요. 그렇게 낭비되거나 그렇게 소모되는 방향으로 가지 말고 나의 강점을 바라보고 내가 잘하는 점을 찾고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긍정과 부정이 함께 갈 수는 없어서 내가 부정을 선택해버리면 모든 삶에서 부정적인 요소만 계속 따라올 거예요. 하지만 내가 긍정을 선택하고 계속해서 아름다운 마음을 품고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 늘 아름다운 것들이 오게 될 거고 늘 더 좋은 일들이 일어나고 그럴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하는 말로 복을 짓고 내가 하는 행동으로 복을 짓고 그렇게 살아가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어떤 전생의 어변들이나 그런 모든 인과관계들로 인해서 지금이 조금 어렵다면 지금부터라도 더 선한 마음을 가지고 복을 열심히 지어서 또 다음 세상에서는 더 좋은 사람들을 만나고 더 좋은 환경, 더 좋은 여건들을 만나서 더 행복해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내 몸과 내 마음, 내 정신을 맑게 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 이런 게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좋은 친구를 사귀는 게 중요하고 내가 좋은 친구가 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주변에 긍정적인 마인드와 사랑스러운 말들, 고맙다는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그 반대의 상황들을 만들고 어떤 부정적인 여론들을 많이 만들어가는 사람인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건 어떠세요? 우리가 늘 더 좋은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아무리 뒤에서 나쁜 일들을 저지르거나 그래도 지금 보면 하나씩 하나씩 사건들이 다 밝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진실은 가려지지가 않는다. 그건 마치 하늘을 손바닥으로 가릴 수 없는 것과 같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부분에 있어서 꼭 정답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우리가 그때 상황에 맞는 중도, 그때 맞는 그래도 가장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상황들을 적용시켜 보려고 생각하는 것, 이런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가장 기본적인 것들은 사랑 안에서 답을 찾으면 될 것 같거든요. 저 사람이 나라면 어떨까? 내가 저 사람이라면 어떤 기분을 느끼고 그런 상황에 처하면 나라면 슬플까? 나라면 얼마나 아플까? 이렇게 나에 대해 상대방에 대해서만 적용을 하지 말고 상대방에 대한 어떤 조건이나 상황들도 나로 관점을 가져와 보면
그게 쉬워질 것 같거든요. 결론을 내릴 때 내가 상대방이라면 저렇게 하면 많이 아프지 않을까? 저렇게 하면 슬프지 않을까? 정말 죽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을까? 정말 괴롭지 않을까? 그렇게 하면 피해를 입지 않을까? 그런 부분들을 늘 생각해 보는 것, 그게 중요할 것 같아요. 정말 못돼가지고 상대방이 잘못되기를 바라서 그렇게 한다면 그 사람은 정말로 자기 자신을 위해서 못할 짓을 하고 있는 거다. 자기 복을 다 깎아먹고 있는 거고 다음 생에도 좋지 못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정말로 제가 늘 말씀드렸듯이 아름다운 마음을 품고 그러면 얼굴이 맑은 빛을 띌 거고 눈빛이 반짝반짝여서 살아있는 눈빛을 가질 거예요. 그런 안광이라고 하잖아요. 맑은 눈빛은 영민함을 나타내는데요. 그렇게 계속 좋은 생각을 하고 좋은 마인드를 갖고 그래야 눈빛이 반짝반짝거리면서 그런 빛을 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늘 마음을 닫고 늘 생각을 맑게 하고 그런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보면 진짜 자기 욕심에 다 걸려서 넘어지는 거예요. 그냥 진짜 큰 차원에서 보면 내가 이 역할을 하고 있는 게 무엇 때문인가. 국민의 대표를 맡고 계시면 국민이 주권자인데 모든 국민들이 다 참여하기는 어려워서 이 대의제라는 이런 제도를 통해서 그런 국민의 생각과 이런 여론들을 대신해서 표현하는 대표자다.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모든 국민들이 염원하는 바가 있는데 그거에 역행하는 방향으로 가거나 그런 모든 부분들을 묵살시켜버리고 그 자리에 있으면 그 자리에 있을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면 국민이 이렇게 해주세요. 제발 이렇게 해주세요. 못 살겠어요. 죽을 듯이 아파요 라고 말을 하는데 그런 말을 들어주지 않는 대표자가 대표의 권한이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묻고 싶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다 난리 났잖아요. 고향에서 오지 말아라 창피하다 그러면서 진짜 그렇게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분명히 잘못된 거예요. 그렇게 의견들을 모아서 그렇게 해달라고 했는데 그리고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점점 드러나는 상황을 보면 정말로 무서운 일이 일어날 뻔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른 사람을 돕고 그런 사람들이 왜 피해를 당해야 돼요? 그건 말도 안 되잖아요. 저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그런 반대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지하 벙커에 갇혀가고 그런 군인들에 의해서 진짜 그런 그런 개머리판? 잘 모르겠어요. 정확하게 그걸로 막 맞고 손톱 밑에 막 고문당하고 진짜 그런 드러내고 싶지 않은 신체 부위를 드러내야 돼서 그런 인권적으로도 너무 모욕적인 이런 부분들을 당하고 뺨 맞는 것도 일쓰고 아니 그냥 진짜 다반사고 이런 모든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아서 그렇게 여유로운 말씀들을 하고 계시는 건가? 전 너무나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들을 온몸으로 다 막아냈는데 탱크 다 막고 다 막았는데 무서워도 아이들 지키려고 애들이 평화로운 나라에서 살아야 되니까 그런 죽음을 불사하고 간 건데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빵을 나누고 커피를 나누고 이런 게 뭐가 잘못됐다는 건지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그렇게 선한 마음을 낸 사람들이 왜 피해를 받아야 되는지 절대로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러지 말았으면 좋겠다. 진짜 이 사람들은 저는 의인이라고 부르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런 모든 진짜 내란죄라고 하면 옛날 말로 치면은 반란이나 역적 모의 같은 거 그런 거랑 견줄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일에 동조를 하지 않고 반대에 진짜 국민들을 지지하고 국민들을 위하고 그런 방향에 서 있으면 의병이고 의인이지 않나? 그리고 독립열사고 그렇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잖아요. 나라를 지키겠다, 국민을 지키겠다 이러면 독립군이나 열사 같은 사람들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번에 온 국민이 다 한 몸과 마음을 다해서 그렇게 지키려고 했다.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지 안 지켰으면 진짜 국회의원들도 다 잡혀갔을 거고 지하 벙커에 갇혔을 거고 뭐
북한 수행에 의해서 그렇게 됐다 해서 사살 당했을 거고, 그 진짜 북한 군인의 옷이나 그런 것도 다 준비되어 있었고, 뭐 일부 그 부대는 북한 군인들처럼 그렇게 하기로 했고, 그런 모든 일들이 밝혀지고 있는데 왜 그러는지 정말로 이해가 안 돼요. 그렇게 계속 반대 의견을 내고 그럴 거면 그냥 그런 사람들끼리 모여서 한 부락을 이루고 그냥 그렇게 사셨으면 좋겠어요. 안드로메다 같은 데 가셔가지고. 왜 그렇게 계속 같이 살면서 분란을 일으키고 혼란스럽게 하는가.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 국민들이 보장되지 않은 삶을 살아갈 때 다른 사람들의 인생을 책임져 줄 수 있으세요? 아니잖아요. 온 국민의 그런 생활과 그런 정서들, 인권적인 부분이 다 망가질 뻔했는데 왜 그걸 잘못됐다고 말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정말로 독특한 마인드와 독특한 사고방식을 가졌다라고밖에는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그거를 막 선동하고 계시는 그 유명한 목사님도 계시던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 믿고 따르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정신적으로 맑은 부분들에 대해서 지도를 해야 되지 않나? 바른 방향을 가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바른 가치관을 읽어주도록 해야 그게 정말로 그런 목회자로서 역할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늘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특히 다른 사람들의 그런 정신적인 지도자 위치에 있으면 좋은 방향으로 가는 게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늘 우리 스스로의 마음을 바로잡고 다른 사람도 좋은 방향으로 가도록 하는 것, 이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뭐 너무나 슬픈 일을 당하고 그랬는데 가족들 비난하고 이런 것도 저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아프고 그러겠어요. 말도 못하고 그렇게 가슴앓이 하고 있을 텐데 그렇게 슬픈 일을 당했는데 직접적인 연고가 있지 않더라도 저는 너무나 속상하고 눈물이 나던데 어떻게 그렇게 매정할 수가 있으세요? 이미 너무 심하게 그렇게 당하지 않아도 될 부분들을 언론과 검찰들에 의해서 너무 많이 온 가족의 삶이 다 파괴돼 버렸는데 여러분들의 가정이 다 파괴되고 여러분들이 오랫동안 공부해왔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일들을 하지 못하게 됐을 때 여러분은 멘탈이 붕괴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왜 남의 일이라고 그렇게 함부로 얘기하고 내 가족의 일이 아니라고 그렇게 함부로 말씀을 하고 그러세요? 그러면 안 돼요. 아, 정말 아프고 힘들겠다. 우리 가족이 이런 일을 겪었으면 얼마나 아플까? 저게 과연 정당한 걸까? 법과 원칙이 모든 사람들한테 그렇게 적용이 됐나?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거든요. 그렇지 않아서 우리는 소중한 사람들을 너무나 많이 잃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단 한 명도 잃으면 안 돼요. 그래서 그 누구도 함부로 대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잘못을 했더라고 하더라도 그 죄에 대해서만 딱 묻지 인격적으로 그 사람이 엄청난 모독을 당해야 되거나 그렇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잘못한 점에 있어서는 다시는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엄중하게 그렇게 처벌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야 이번으로만 끝나지 않고 다음에도 이런 일이 있으면 절대로 안 된다 이런 것들은 알게 돼야지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감정적으로 그렇게 대하지 말고 정말로 맞는 것인가, 내가 하는 생각과 이런 것들이 맞는가 늘 점검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것도 다른 사람에 대해서 가볍게 얘기하고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내가 가볍게 툭 던지는 말로 인해서 다른 사람은 상처를 입고 또 죽고 싶은 마음이 들고 실제로 죽을 수도 있는데 그러면 그런 여러분들은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으로 살인자가 아닌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같은 하늘 아래서 또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데 누구를 아프게 하고 누구를 죽이고 그런 사람이 되면서 살아가야 될까요? 저는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누구를 고통스럽게 하거나 내가 누구를 곤란에 빠지게 하거나 그런 사람이 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세요? 여러분의 사랑스러운 말을 듣고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인해서 누군가가 행복해졌으면 좋겠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보고 싶어서 왔고 또 책 읽어드릴게요. 인간관계론 읽어드릴게요. 제가 읽어드리는 책들만 여러분들이 잘 적용을 하신다고 해도 여러분들의 삶이 달라질 것이고 여러분들의 모든 면에서 정서적이거나 너무 생각하는 면에서 다 안정이 돼서 여러분들에게 늘 좋은 일들만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읽어드리는 거니까 이런 저의 마음들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날아가서 그렇게 잘 안착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사람들을 자극하여 성공으로 이끄는 방법. 나는 피트 발로를 알고 지낸 적이 있다. 발로는 개와 조랑말 쇼를 하는 사람이다. 그는 평생을 개와 조랑말을 데리고 서커스와 고개단을 따라다녔다. 나는 피트가 개들을 조련하여 연기를 가르치는 모습을 지켜보는 게 좋았다. 개가 조금 나아지는 구석만 보여도 피트는 격려하고 칭찬하며 고기를 주고 또 끝없이 되풀이해서 칭찬했다. 새로운 일이 아니다. 동물 조련사들은 이미 몇백 년 전부터 똑같은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나는 궁금하다. 왜 사람의 마음을 바꾸려고 할 때 개의 마음을 바꿀 때 사용하는 것과 똑같은 상식을 사용하지 않을까? 왜 우리는 채찍 대신 고기를 이용하지 않을까? 비난 대신 칭찬을 사용하는 게 어떨까? 약간이라도 나아지는 구석이 있다면 칭찬을 해주도록 하자.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격려를 받으며 자신을 계속 더 나아지게 만드는 셈이다. 루이스 E. 로스 싱싱교도소장은 싱싱교도소의 비정한 범죄자들조차도 사소한 개선에 대해 칭찬받을 때 더 긍정적인 결과가 나타난다는 것을 발견했다. 내가 이 장을 쓰는 동안 로스 소장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편지를 받았다. 수감자들의 노력에 대해 적절하게 인정을 해주는 것이 그들의 사소한 잘못에 대해 비판하고 비난하는 것보다 그들의 협조를 얻고 궁극적으로는 재화를 촉진하는데 훨씬 더 나은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나는 싱싱교도소에 수감되어 본 적이 없다. 최소한 아직까지는 그렇다. 하지만 나의 삶을 돌이켜보면 몇 마디 칭찬이 나의 미래를 완전히 바꾸어 놓았던 때를 떠올릴 수 있다. 당신의 삶에서도 똑같은 일이 있지 않았는가? 역사는 칭찬이라는 마법이 낳는 놀라운 예로 가득하다. 예를 들어보자. 50년 전 11살 난 소년이 나폴리의 한 공장에서 일하고 있었다. 그는 가수가 되고 싶었지만 그를 처음 가르쳤던 선생님은 그를 낙담시켰다. 너는 노래를 부를 수 없어. 내 목소리라고 할 만한 게 없어. 덧문에 바람이 불 때 나는 소리를 내고 있구나. 하지만 가난한 농부였던 엄마는 아들을 안고 칭찬하며 그가 언젠가 노래를 부를 수 있으리라는 걸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미 그가 발전하고 있는 걸 느끼고 있다고도 했다. 그리곤 아들의 음악 레슨비를 저축하기 위해 맨발로 지냈다. 어머니의 칭찬과 격려가 소년의 삶을 바꾸어 놓았다. 그 소년의 이름은 엔리코 카루소였다. 수년 전에 런던에 살고 있던 한 젊은이는 작가가 되고 싶었다. 하지만 모든 것이 그를 가로막는 듯 보였다. 그는 학교에 4년밖에 다닐 수 없었다. 아버지는 빚을 갚지 못해 감옥에 갇혔다. 젊은이는 굶주림으로 많은 날을 고통스럽게 지냈다. 나중에는 쥐가 득실거리는 창고에서 염색약 병에 상표를 붙이는 일을 구했고 밤에는 런던 빈민가 출신의 다른 소년 2명과 더불어 음침한 다락방에서 잠을 청했다. 그는 자신의 능력에 자신이 없었기 때문에 누구 눈에 띄어 비웃음을 사지 않도록 한밤중에 몰래 나와서 첫 번째 원고를 보냈다. 보내는 이야기마다 거절당했다. 그러다 어느 운 좋은 날 작품 하나가 받아들여졌다. 사실 그는 그 작품의 대가로 단 한 푼도 받지 못했다. 하지만 한 편집자가 그를 칭찬해 주었다. 이 편집자는 그를 인정해 주었다. 그는 워낙 기쁜 나머지 흘러내리는 눈물을 훔치지도 않은 채 거리를 쏘다녔다. 그 이야기를 발표하며 받았던 칭찬과 인정이 그 삶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았다. 그러한 격려가 없었더라면 소년은 평생을 쥐나 득실되는 창고에서 보냈을 것이다. 당신은 아마도 그 소년의 이름을 들어보았으리라.
소년의 이름은 찰스 디킨스였다. 50년 전 런던에는 토목점 점원으로 일하고 있는 또 다른 소년이 있었다. 그는 새벽 5시에 일어나 가게를 청소하고 하루에 14시간씩 고되게 일해야 했다. 힘들고 단조로운 일이어서 그 일을 좋아하려야 좋아할 수 없었다. 2년이 지난 후에 소년은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다. 그래서 그는 어느 날 일어나는 아침도 거르고 가정부로 일하고 있는 어머니를 찾아 24km를 걸었다. 그는 제정신이 아니었고 어머니에게 간청하며 울었다. 그 상점에 더 머무르느니 차라리 목숨을 끊겠다고 했다. 그리고 모교 교장 선생님에게 길고도 애절한 편지를 썼다. 상심이 커서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는 내용이었다. 교장 선생님은 그를 칭찬하면서 정말 똑똑해서 좀 더 훌륭한 일에 어울린다고 하고는 그에게 교사 자리를 제안했다. 이 칭찬이 그 소년의 미래를 바꾸었고 영국 문학사에 지울 수 없는 흔적을 남겼다. 소년은 그 이후 77권의 책을 썼고 그를 통해서 100만 달러도 넘는 돈을 벌었다. 아마도 그 이름을 들어보았을 것이다. 그는 타임머신을 쓴 H.G. 웰스이다. 1922년으로 돌아와 보자. 한 젊은이가 캘리포니아에서 아내를 먹여 살리려 애쓰고 있었다. 일요일마다 교회 성가대에서 노래를 불렀고 이따금씩 결혼식에서 오 약속해 주세요를 불러서 $5를 벌었다. 너무도 가난해서 도심에서 살 수 없었던 그는 한 달에 $12 50센트를 내고 포도밭 한가운데 다 쓰러져가는 집에 세내어 살았다. 월세는 쌌지만 그나마 낼 돈도 없어서 10달이나 월세가 밀렸다. 그는 월세를 갚기 위해 포도밭에서 포도를 땄다. 포도 맛있겠다. 내게 한때는 먹을 게 포도밖에 없었다는 이야기도 한 적이 있다. 낙심한 나머지 그는 가수 경력 따위는 포기하고 먹고 살기 위해 트럭을 팔기로 했다. 그러나 바로 그때 루퍼스 휴스가 그를 칭찬했다. 휴스는 그에게 말했다. 위대한 가수 소질이 있어요. 뉴욕에 와서 공부하는 게 좋겠어요. 그 젊은이는 내게 그 약간의 칭찬, 그 사소한 격려가 자신의 삶의 전환점이 되었다고 말해주었다. 칭찬에 고무된 그는 $2,500를 빌려서 동부로 왔다. 아마 이 사람의 이름도 들어보았을 것이다. 그는 오페라 가수 로렌스 티벳이다.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일에 대해 말해보기로 하자. 만일 당신이나 내가 만나는 사람을 고모하여 그들이 가지고 있는 숨겨진 보물을 깨닫게 만든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그들을 문자 그대로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바꿔놓는 것이다. 과정이라고? 그렇게 생각한다면 윌리엄 제임스 금원을 들어보자. 이제 고인이 된 윌리엄 제임스는 하버드 대학 교수로 이제까지 미국에서 가장 뛰어난 심리학자이자 철학자였다. 우리가 잠재적으로 될 수 있는 사람에 비하면 현재 우리는 절반밖에 깨어나지 않는 셈이다.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체적, 정신적 자산을 극히 일부밖에 이용하지 않고 있다. 일반화하여 말하자면 인간 개인은 자기 능력의 한계에 훨씬 못 미친 채 살아가고 있다. 개인들은 다양한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습관적으로 그 능력을 사용하지 않는다. 그렇다. 사람은 다양한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습관적으로 그 능력을 사용하지 않는다.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도 그렇다. 그런데 당신이 최대한으로 이용하지 않고 있는 그러한 능력 중 하나는 아마도 사람들을 잠재된 가능성을 알아보고 그 사람을 칭찬하고 격려하는 마법과 같은 능력일 수도 있다. 따라서 다른 사람을 기분 상하게 하지 않고 적개심을 불러일으키지 않은 채 그 사람을 바꾸고 싶다면 6번째 규칙은 다음과 같다. 약간의 발전만 있어도 칭찬하고 발전이 있을 때마다 칭찬하라. 진심으로 인정하고 칭찬을 아끼지 말라. 개에게도 좋은 이름을 붙여주어라. 내 친구 어니스트 켄트 부인은 뉴욕 스카지데일에 살고 있다. 그녀는 하녀를 한 명 고용해서 다음 월요일에 일하러 오라고 했다. 그 사이 켄트 부인은 이 하녀를 고용했던 여성에게 전화를 걸어보았다. 그런데 평판이 좋지 않았다. 새 하녀가 일을 하러 왔을 때 켄트 부인은 말했다. 넬리, 며칠 전 당신이 일하던 집 여주인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그녀는 당신이 정직하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더군요. 요리도 잘하고 아이들도 잘 돌본다고 했어요.
하지만 당신이 조금 단정치 못해서 집이 항상 깨끗하지는 않았다고 하더군요. 나는 그녀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깔끔한 당신 옷차림만 보아도 그래요. 누구라도 알 수 있죠. 나는 집이 당신처럼 단정하고 깔끔하리라 믿어요. 당신과 나는 잘 지낼 것 같아요. 실제로도 그들은 잘 지냈다. 넬리에게는 부응할 만한 평판이 생겼다. 그래서 그녀는 그 기대에 부응했다. 그녀는 집을 반짝반짝 빛나는 상태로 유지했다. 겐트 부인이 그녀에게 가지고 있는 기대를 배반하지 않으려고 정해진 시간 외에도 기꺼이 겐트 부인의 집을 쓸고 닦았다. 볼드윈 기관차 사장 세무얼 보클레이는 이렇게 말했다. 보통 사람들은 존경하는 사람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능력에 대해 높이 평가해 준다면 그 사람이 원하는 대로 따른다. 요컨대 다른 사람은 어떤 측면을 개선하기를 원한다면 그 측면이 이미 그 사람의 뛰어난 장점인 양 행동하라는 것이다. 셰익스피어는 말했다. 당신이 가지지 않은 장점도 가진 것처럼 행동하라. 그러니 상대방이 가졌으면 하는 장점을 상대방이 이미 가지고 있다고 공개적으로 말해도 좋을 것이다. 그 사람에게 기꺼이 부응하고 싶어질 정도로 훌륭한 평판을 안겨주어라. 그러면 그 사람은 당신이 실망하는 걸 보지 않으려고 엄청난 노력을 쏟아부을 것이다. 프랑스 가수 조제트 르블랑은 자신의 책 추억 마테르링크와 살았던 나의 인생에서 보잘것없던 벨기에 출신 신데렐라가 어떻게 놀라운 변신을 이루었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다. 이웃 호텔에서 하녀가 음식을 가져다 주었다. 주방 보조로 일을 시작했기 때문에 접시 닦기 말이라고 불리는 여성이었다. 그녀는 괴물 같았다. 사팔뜨기에 안짱다리였고 몸과 마음이 모두 형편없는 상태였다. 하루는 그녀가 내 마카로니 접시를 잡고 있는 동안 솔직하게 그녀에게 말했다. 말이 당신은 당신 안에 어떤 보물이 숨겨져 있는지 모르는 것 같군요. 자신의 감정을 감추는 데 익숙한 마리는 얼어붙었다. 조금이라도 몸을 움직였다가는 어떤 파국에 마주치게 되리라 생각하는 것 같았다. 그녀는 이윽고 마리는 접시를 테이블에 놓고 한숨을 내쉬며 솔직하게 말했다. 부인 예전이었다면 그 말씀을 믿지 않았을 겁니다. 그녀는 의심하지 않았다. 질문도 하지 않았다. 그저 부엌으로 가서 내가 했던 말을 되뇌어 볼 따름이었다. 믿음의 힘이란 워낙 강력하여 다시는 어느 누구도 그녀를 감히 조롱하지 못했다. 그날부터 그녀는 심지어 배려도 받기 시작했다. 하지만 무엇보다 믿을 수 없는 변화는 보잘것없는 마리 자신에게서 일어났다. 자신이 비범한 사람이라는 걸 믿기 시작한 그녀는 얼굴과 몸을 가꾸기 시작했다. 감춰졌던 젊음이 꽃피어나면서 못생긴 외모는 어느 정도 가려졌다. 2달 후 그곳을 떠나려던 참에 그녀가 주방장의 조카와 결혼한다는 소식을 전해왔다. 그녀는 말했다. 저는 숙녀가 될 거예요. 그리고 나에게 감사했다. 작은 표현 하나가 그녀의 삶을 바꿔놓은 것이다. 여러분, 누군가를 칭찬하고 누군가에게 용기를 주고 그러는 한마디는 다른 사람의 인생을 바꿔놓을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을 할 때는 아름다운 말을 하고 사랑스러운 말을 해서 누군가의 인생에 도움이 되는 그런 말들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제트 르블랑은 접시 닦기 마리에게 부응하고 싶은 평판을 주었다. 그 평판이 그녀를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 헨리 클레이 리스너는 프랑스에 주둔하고 있는 미국 병사들의 품행을 개선시키고자 같은 방법을 이용했다. 그는 가장 인기가 많은 미국 장군 중 하나였던 제임스 G. 하보드 장군이 리스너 자신에게 자신의 생각에는 프랑스에 주둔하고 있는 200만 명에 달하는 미군이 그가 보고 만났던 군인 중 가장 깨끗하고 이상적인 군인이라고 말했다고 했다. 지나친 칭찬이라고 그럴 수도 있다. 하지만 리스너가 이 칭찬을 어떻게 이용했는지 주목해보라. 저는 병사들에게 하보드 장군이 했던 말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리스너는 말했다. 그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잠시도 생각해보지 않았습니다. 사실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병사들이 하보드 장군의 생각을 알면
그 방향으로 노력하게 될 것이라고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래된 속담이 있다. 개에게 나쁜 이름을 붙여주면 그 개를 매달고 싶어질 것이다. 반대로 개에게 좋은 이름을 붙여보라.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지켜보라.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거지든 도둑이든 거의 모든 사람들은 자신에게 정직한 사람이라는 명성이 주어지면 그 기대에 부응하려 든다. 싱싱 교도소장 로스는 말했다. 교도소장이 이런 말을 하면 믿어도 좋다. 사기꾼에게 속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단 한 가지 있습니다. 그 사람이 명예를 소중히 하는 신사인 것처럼 대우하세요. 그 사람이 그러한 대우를 받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행동하세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그러한 대접에 기분이 좋아져서 거기에 부응하려고 합니다. 누군가 자신을 믿어준 사실에 자부심을 갖는 거죠. 따라서 기분을 상하게 하거나 적개심을 불러일으키지 않고 다른 사람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고 싶다면 7번째 규칙을 기억하라. 기꺼이 부응할 만한 평판을 부여하라. 여기까지 읽을게요. 소년이 온다 읽어드릴게요. 내가 국밥집으로 들어가 김준수 앞에 앉자 그는 무감각하고 차가운 시선으로 나를 건너다 보았습니다. 술이 덜 깬 나는 잠자코 웃었습니다. 취기가 잠시 허락해준 너그러움으로 기다렸습니다. 잠에서 막 깨어난 것처럼 부스스하고 희미한 미소가 그 얼굴에 어릴 때까지 주섬주섬 그간의 안부를 묻는 동안 우리 눈길은 투명한 촉수처럼 조용히 서로에게 뻗어나가 얼굴 안쪽의 그늘을 대화와 헛웃음으로 덮이지 않는 고통의 흔적을 어루만져 확인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학교로 돌아가지 못했고 가족의 신세를 지며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김진수는 매형의 전파사 일을 돕고 있었고 나는 큰 댁에서 하는 한식당 일을 돕다가 얼마 전에 그만둔 상태였습니다. 연말까지 쉬다가 해가 바뀌면 택시 회사에 들어갈 생각이라고 돈을 모아 언젠가 개인 택시를 하겠다고 내가 말하자 그는 덤덤하게 대꾸했습니다. 매형도 나한테 충고하더라고요. 중장비 기사 자격증을 따라고. 어차피 일반 회사는 못 들어가니까. 그런데 운전면허는 어떻게 따셨어요? 요즘 문제집을 들여다보는데 머리가 아파요. 실제로 두통이 심해서 외워지지 않아요. 어떨 땐 전파사에서 돈 계산하는 것도 만만치 않아요. 조금만 복잡한 더하기 빼기를 해도 머리가 아파서. 나 역시 원인 없는 치통 때문에 자주 진통제를 먹는다고 말하자 그는 다시 덤덤하게 물었습니다. 잠은 잘 자나요? 난 잠이 안 와서 혼자 소주 2병 마시고 지금 해장하고 있었어요. 집에서 술 먹으면 누나가 싫어하니까 누나는 뭐 나한테 화내거나 하진 않아요. 그냥 울고 있죠. 그게 보기 싫어서 더 술 생각이 나요. 한 잔 더 할까요? 물으며 그는 내 얼굴을 무심히 건너다 보았습니다. 우리 한 잔 더 하죠. 모지코트 깃을 올려세운 직장인들이 창밖으로 바삐 걸어 출근할 무렵까지 우리는 함께 마셨습니다. 아무것도 잊게 해주지 않는 투명하고 독한 술을 차가운 유리잔에 붓고 다시 부었습니다. 드문드문 기억이 끊기다가 나중에는 완전히 끊어졌습니다. 어떻게 그와 헤어져서 집으로 돌아왔는지 기억할 수 없습니다. 김진수 실수로 술병이 탁자에 엎어지고 차가운 술이 내 호르된 바지를 적시던 감각, 그가 스웨터 소매로 함부로 술을 닦아내던 모습, 마침내 고개를 가누지 못하고 탁자에 이마를 엎드리던 순간들이 얼핏 떠오를 뿐입니다. 그 후 우리는 이따금 만나 함께 술을 마셨습니다. 서로가 자격증 시험에 떨어지고 교통사고를 내고 빚이 생기고 다치거나 병을 얻고 정 많고 서글서글한 여자를 만나 잠시 모든 고통이 끝났다고 믿고 그러나 자신의 손으로 모든 걸 무너뜨려 다시 혼자가 되는 비슷한 경로를 거울 속 일그러진 얼굴처럼 지켜보는 사이 10년이 흘렀습니다. 하루하루 불면과 악몽, 하루하루 진통제와 수면 요도제 속에서 우리는 더 이상 젊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누구도 우리를 위해 염려하거나 눈물 흘리지 않았습니다. 우리 자신조차 우리를 경멸했습니다. 우리들의 몸속에는 그 여름의 조사실이 있었습니다. 검정색 모나미 볼펜이 있었습니다. 하얗게 드러난 손가락 뼈가 있었습니다. 흐느끼며 애원하고 구걸하는 낯익은 음성이 있었습니다.
언젠가 김진수는 나에게 말했습니다. 꼭 죽이고 싶은 사람들이 있었어, 형. 아직 완전히 취하지 않은 그 검고 깊은 눈이 나를 응시했습니다. 언제가 됐든 내가 죽을 땐 그 사람들까지 꼭 데리고 갈 생각이었어. 잠자코 나는 그 잔에 술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생각도 들지 않아 지쳤어. 형 하고 그는 다시 나를 불렀습니다. 맑은 술이 담긴 유리잔을 내려다보며 마치 내가 그 속에 있어 말을 거는 것처럼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총을 들었지, 그렇지? 나는 고개를 끄덕이지도 그에게 대꾸하지도 않았습니다. 그게 우리를 지켜줄 줄 알았지? 스스로 묻고 스스로 답하는 일에 익숙한 듯 그는 술잔을 향해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우린 그걸 쏘지도 못했어. 작년 9월 택시 교대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새벽에 예고 없이 그를 만났습니다. 추적추적 가을비가 내리던 날이었습니다. 우산을 쓰고 캄캄한 골목 모퉁이를 막 돌았는데 후드 달린 검은 방수 차림의 김진수가 나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놀랐던지. 유령같이 헬쓱한 그 얼굴을 후려치고 싶은 이상한 분노를 느꼈던 기억이 납니다. 아니 그 얼굴을 쓱쓱 손으로 문질러 표정을 지워버리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아니요, 적대적인 표정은 아니었습니다. 물론 지쳐 보였지만 그건 특별한 게 아니었습니다. 지난 10년간 그는 거의 언제나 지쳐 보였으니까요. 그 표정은 여느 때와 달랐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차디찬 무엇, 체념도 슬픔도 원한도 아닌 무엇이 일렁이며 긴 속눈썹 아래로 물기 없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그를 일단 내 방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무슨 일이야? 옷을 갈아입으며 나는 물었습니다. 그는 방수 점퍼를 발치에 벗어놓고 얇은 반팔 면 티셔츠 차림으로 정좌하고 있었습니다. 그 자세가 10년 전 상무대 유치장을 연상시켜 나는 다시 이상한 분노를 느꼈습니다. 10년 전 날마다 마주보았던 것과 똑같은 특유 구부정한 자세로 그는 땀냄새를 풍기며 체념과 복종과 공허함이 구역질나게 뒤섞인 어두운 얼굴로 나를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술 냄새도 안 나는데 언제부터 기다리고 있었어? 비가 이렇게 오는데? 어제 재판이 있었어. 마침내 김진수가 입을 열었을 때 얼른 이해하지 못해 나는 되물었습니다. 재판? 김영재 기억해? 우리하고 같은 방에 있었던. 나는 김진수를 마주보고 앉았습니다. 그를 흉내내듯 잠시 정좌했다가 차가운 벽으로 물러나 느슨히 등을 기댔습니다. 항렬로 나하고 조카뻘이었던 애 말이야. 그래 하고 나는 대답했습니다. 어쩐지 다음 말을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정신병원에 들어가게 됐어. 그래? 하고 다시 대답하며 나는 냉장고를 돌아보았습니다. 소주 4병이 냉장간 맨 아래에 이틀치 비상약처럼 조용히 숨겨져 있었습니다. 아마 영원히 못 나올 거야. 나는 일어서서 냉장고로 걸어갔습니다. 소주병들을 꺼내 쟁반에 놓고 잔도 2개 꺼냈습니다. 뚜껑을 열려고 병목을 만질 때 유리 표면에 맺혀있던 차가운 물방울이 손바닥을 적셨습니다. 사람을 죽일 뻔했대. 나는 멸치볶음과 콩자반을 접시에 덜었습니다. 소주를 냉동실 얼음칸에 얼리고 싶다는 생각을 문득 했습니다. 주사위 모양의 얼음 소주를 씹어 먹으면 어떤 기분이 들까? 안주할 만한 게 이거밖에 없다. 발치에 쟁반을 내려놓는 나를 아랑곳하지 않으며 그는 점점 빠르게 말을 이었습니다. 국선 변호사가 그러는데 지난 10년 동안 6차례 손목을 그었대. 매일 밤 수면제를 술에 타서 먹고 잤대. 나는 김진수 잔에 술을 채웠습니다. 한 잔만 같이 마신 뒤 이불을 깔고 누워 잠을 청할 생각이었습니다. 김진수는 혼자서 마실 만큼 마시고 비가 그치는 대로 나가라고 말할 생각이었습니다. 그동안 김준수가 그 아이를 얼마나 자주 만났고 그 아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궁금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말한다고 해도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여기까지 읽을게요. 만약에 진짜 계엄령이 일어나서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면 이렇게 두고두고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고 잠도 못 자고 그런 너무 기억하기도 싫은 기억들 때문에 아픔을 아는 채 살아가고 누군가 죽이고 싶은 분노를 안고 살아가고 실제로도 자살을 계속 여러 번 시도하고 또
실제로 죽이려고 해서 그렇게 정신병원에 갇히게 되고 이런 삶들을 살아가게 사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고도 하지 않고 정말로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들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렇게 우리가 나쁜 사람들이라고 몰아가야 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깊이 있게 생각을 해봐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부분들만 봐도 짐작이 되잖아요. 상상이 되잖아요. 이런 게 현실이었다면 너무나 끔찍한 상황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설마 이런 끔찍한 상황들이 여러분들의 삶에 침투를 해서 여러분들의 인권이 억압받고 여러분들의 사생활이 군인들에 의해서 억압을 받아야 되고, 물론 그런 명령을 받은 군인들이 잘못한 게 아니라 상부의 지시자가 잘못한 거죠. 엄연히 그런 것들은 상명하복이니까 명령에 따르지 않을 수가 없으니까 잘못된 지시를 내린 사람들이 잘못한 거죠. 물론 그런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명령을 따르지 않는 것도 어떤 역할들이라고 보지만, 정말로 힘이 없는 그런 어린 친구들은 진짜 부당한 일을 겪으면서까지 해야 되는 상황들이 벌어졌었잖아요, 이번에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 정말로 죄가 있는 사람들이 누구인가, 그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다. 그리고 힘이 없이 따라야 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욕을 하면 안 된다. 그리고 그 가족들에 대해서도 이미 상처를 받았을 텐데 아프게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우리의 화가 정당한 부분에 대해서 화를 내야지 엉뚱한 방향으로 가서 이미 많이 아픈 사람들을 아프게 하거나 속상하게 만들면 안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화를 낼 수도 있지만 정당한 곳에 바르게 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하루 한 장 삶에 새기는 논어 읽어드릴게요. 흔들리는 삶을 다잡는 길. 예의와 겸양의 자세는 남들의 원망을 줄인다. 공자가 말했다. 예와 겸양으로서 나라를 다스릴 수 있다면 무슨 어려움이 있으며, 예와 겸양으로서 나라를 다스리지 못한다면 예를 안다고 해도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예와 겸양은 모두 겸손한 마음으로 상대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자세다. 서로가 그러한 자세로 상대를 대한다면 갈등과 분열, 원망이 생길 일이 많지 않게 된다. 그러면 예서 다스리고 정치를 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서로 돕고 협력해 조직은 자연스럽게 돌아갈 것이다. 반대로 구성원들이 각기 자신의 이익과 권리를 우선시하며 예와 겸양을 안중에 두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제도와 법률이 갖춰져 있다고 해도 사회적으로 갈등과 분열, 혼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예와 겸양이 미덕이며 사람으로서 갖추어야 할 덕목이라고 사람들이 알고 있다고 해도 자신이 손해보는 것을 원치 않아 지키려 하지 않는다. 그래서 공자는 예와 겸양으로서 다스려지지 않는다면 그것이 있다고 해도 무슨 소용이 있겠냐고 말한 것이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사회, 학교, 정치의 모습에서 그러한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자살률이 세계 1위에 이른다. 또한 공황장애, 우울증, 불안장애 등 마음의 병이 만연하고 정신장애로 인한 살인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이는 경쟁과 성공을 강조하는 사회적 분위기의 부작용이라고 할 수 있다. 또 학교는 왕따, 학교폭력, 교사들의 자살 등 학생, 교사, 학부모들 간의 갈등으로 인해 유발되는 문제들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또한 정치는 민생과 국익을 위한 협치는 찾아보기 어렵고 지역과 파벌을 중심으로 분열되어 서로 이익에 따라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들에서 하나의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다. 서로에 대한 예의와 겸양이 전혀 존재하지 않고 이기심과 욕망만 들끓고 있다는 점이다. 이것은 결과적으로 악순환의 고리를 만들어 해결의 출구를 막아버린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을 엉킨 실타래를 풀어 선순환의 고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사회적으로 예와 겸양의 정서가 확산되어야 한다. 안현 제2장에는 다음과 같은 공자의 말씀이 있다. 문을 나서면 귀한 손님을 뵈는 듯 하고 백성 다스리기를 큰 제사를 받들듯이 하고 자신이 하기 싫은 일은 남에게도 시키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하면 나라에서도 원망이 없고 가정에서도 원망이 없을 것이다.
안에서도 밖에서도 서로 예의와 겸양의 자세로 임하면 나라와 가정의 안정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말이다. 이처럼 예와 겸양의 자세로 서로 원망을 줄이면 조직의 안정을 이루는 하나의 열쇠가 될 수 있다. 요즘 시국에 참 중요한 말인 것 같습니다. 바른 말일수록 신중하게 하자. 자유가 말했다. 임금을 섬길 때 자주 충언을 하면 욕을 보게 되고 친구와 사귐에 있어 자주 충고를 하면 멀어지게 된다. 자유는 이름이 언이며 공자보다 45살 아래였다. 자유는 무성의 재상이 되어 예약으로 정치를 펼쳤다. 자유는 윗사람에게 자주 바른 말을 하면 오히려 자신에게 해가 될 수도 있으며 더구나 가까운 사람들에게 자주 쓴소리를 하면 오히려 사이가 멀어지게 된다고 충고하고 있다. 이는 삶에서 처세의 지혜로 새길 만한 말이다. 아무리 좋은 말도 자주 하면 상대방이 부담을 느끼거나 반감을 갖게 된다. 특히 충언, 충고, 간언 등 쓴소리와 바른 말일수록 신중하게 해야 한다. 그런 말을 한 밑바탕에는 자신의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고 상대가 바뀌기를 바라는 마음이 깔려있기 때문이다. 조언이나 충고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다. 그래서 조언이나 충고를 잘못하면 상대의 심기를 불편하게 한다. 친구 사이에서 자신은 조언이라고 생각해 말을 했지만 상대는 자존심이 상해 관계가 틀어지거나 단절되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다. 특히 윗사람한테 충언을 할 때는 신중해야 한다. 중국 당나라 태종은 수시로 바른 말과 직언을 해준 위징이라는 충신이 있었기에 정관을 치라는 태평성세를 이룩하고 명군이 될 수 있었다. 위징이 죽었을 때 태종은 구리로 거울을 삼으면 의관을 바로 할 수 있고 역사를 거울로 삼으면 흥망성쇠를 알 수 있고 사람을 거울로 삼으면 득실을 밝힐 수 있다. 나는 항상 이 세 가지의 거울로 나의 허물을 막을 수 있었는데 이제 위중이 죽었으니 마침내 거울 하나를 잃고 말았다라고 말했다. 당태종은 신하의 바른 말을 자신을 바로잡는 거울로 받아들이는 도량이 있었기에 중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황제가 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는 역사 속의 이야기일 뿐이다. 현실 속에서 이러한 윗사람은 많지 않다. 대부분의 상사는 바른 말이나 직언을 하는 아랫사람의 태도를 월권행위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런 거 잘 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자유도 윗사람에게 충언을 자주 하면 욕을 당할 수 있다고 말한 것이다. 또 가정에서도 부모가 자녀에게 지나치게 잔소리하는 경우가 많다. 만약 아이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반말하거나 반항하면 부모는 버릇없는 행동이라고 생각해서 혼내거나 체벌을 하기도 한다. 하지만 그럴 때는 필요 이상으로 강요하지 말고 중재하는 편이 낫다. 생활 속에서 화법을 정리해놓은 당신의 매력을 브랜딩하라에는 조언에 대해 우리가 유념해야 할 내용이 있다. 인간관계를 망치는 말은 불평, 욕, 비판 등이 있지만 바른 말도 포함된다. 바른 말을 하는 순간들을 떠올려보라. 그때가 언제인가? 바로 잔소리를 할 때다. 잔소리치고 틀린 말은 거의 없다. 그런데 바른 말은 잔소리다. 프로이트는 사람들의 말실수는 무의식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말했다. 말실수는 은연중에 자신의 본심이 나오는 것이며 평소에 자주 말실수를 한다면 그만큼 억눌려 있던 속마음이 자신도 모르게 튀어나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현상은 부모와 자식, 남편과 아내, 직장 상사와 직원 간의 관계에서 흔히 나타난다. 실제로 오가는 말들을 분석해보면 상대방의 감정이 상하는 말 중에 논리적으로 맞는 말이 많다. 그래서 잔소리는 바른 말이라고 하는 것이다. 한번 내뱉은 말은 주워 담기가 힘들다. 특히 바른 말은 관계를 망치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기에 신중하게 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조언이나 충고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다는 점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암과 실점의 격차를 줄이자. 자공이 말했다. 저는 남이 저에게 하기를 원하지 않는 것을 저도 남에게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자 공자가 말했다. 사야, 그것은 내가 능히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자공이 말한 남이 나에게 하기를 원하지 않는 것을 자신도 남에게 하지 않겠다고 한 것은 공자가 말한 자신이 하고 싶지 않은 것을 남에게 시키지 말라는 말과 일맥상통한다. 이는 서한 방법으로 그것은 인한 마음에서 비롯된다. 공자는 아내는 인에 이르렀다고 생각했지만 자공은 그 경지에 이르지 못했다고 생각해서 그것은 내가 능히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했다. 공자는 자공을 애제자로 생각했지만 자로에게 한 것처럼 자공에게도 훈계를 많이 했다. 자공은 명석하고 언변과 이제에 뛰어났지만
다른 사람들을 비교하고 비판하기를 좋아하는 단점이 있었다. 헌문 제31장을 보면 공자가 자공을 훈계하는 일화가 있다. 자공이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자 공자가 말했다. 사는 그렇게 똑똑한가 보구나. 나는 그럴 겨를이 없다. 공자는 똑똑하고 말솜씨는 뛰어나지만 학문을 삶에서 실천하는 일에서는 부족한 자공에게 아는 것을 현실에 올바르게 적용하고 실천하는 데는 큰 노력이 필요함을 일깨워주고 있다. 이게 아는 게 진짜 삶에서 실천으로 가서 행동에까지 옮겨져야 진짜 알민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배운 지식들이나 이런 것들이 삶에서 이렇게 익숙하게 활용이 되면 참 좋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리고 저도 그렇게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이는 우리도 마찬가지다. 논어나 다른 고전책을 읽으며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 행동인지 충분히 이해해도 막상 생활 속에서 또는 그 상황에 처하면 머릿속에 들어있는 좋은 말씀은 잊은 채 감정이 먼저 앞서고 눈앞의 이익을 계산해 행동하는 경우가 훨씬 많다. 한비자의 비내편을 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수레를 만드는 사람은 사람이 부귀해지기를 바라고 관을 짜는 사람은 사람들이 일찍 죽기를 바란다. 사람들이 부귀해지지 않으면 수레가 팔리지 않고 사람이 죽지 않으면 관이 팔리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우리는 저마다 자신의 이익과 욕망을 중심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어 있다. 우리 내면에는 선한 마음이 존재하고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선한 마음보다 더 강력한 본능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인문학의 가치는 바로 여기에 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사람답게 사는 길은 무엇인지 생각해보게 하는 위기 지약의 길로 안내하기 때문이다. 순자는 사람이 사람인 까닭은 특별히 두 발로 걷고 몸에 털이 없기 때문이 아니다. 도덕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다. 우리 인간이 동물과 구별되는 지점이 동물과 달리 두 발로 걷고 털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그보다 고차원적인 도덕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라는 말이다. 그리고 인간이 이 도덕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천하에서 가장 고귀하다라고 말했다. 여러분은 고귀하신 분들인가요? 동물이든 인간이든 똑같이 본능을 지니고 있지만 우리 인간은 자신의 본능을 다스리고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자신의 사욕과 욕망을 다스리는 일은 끊임없이 배우고 노력하고 실천을 해야 가능하다. 그래서 공자는 삶에서 학문에서 힘쓰고 실천하는 것을 게을리하지 말라고 강조하고 또 강조한 것이다. 그것이 도덕을 몸에 배도록 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이다. 여기까지 읽을게요. 진짜 이런 책의 내용들을 보면 정말로 좋은 내용들이 많이 있고 또 어떤 내용들은 너무나 처절하게 아픈 역사라서 다시는 절대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아야 되겠다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늘 머리에 새겨두고 또 마음에 가슴으로 이렇게 체화시켜서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하면서 나를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그리고 나의 강점들, 나의 특별한 점들이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그렇게 아름다운 세상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는 말들과 행동들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사랑을 느끼고 마음 안에 그런 소중함들을 느끼고 그렇게 그런 사랑의 그런 꽃들이 계속 번져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오늘도 여러분들의 귀한 시간들을 저와 함께 보내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려요. 그리고 이렇게 시국이 시끄럽고 또 추운 날인데 오늘 하루 사시느라고 고생 너무 많이 하셨죠? 어떤 하루를 보내셨을지라도 고생 많으셨다고 이렇게 위로를 전해드리고 싶어요. 토닥토닥 정말로 고생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이미 주무시고 계실지도 모르지만 주무시고 계신다면 푹 주무시고 또 아직 잠자리 들지 못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긍정적인 생각, 좋은 마음으로 그렇게 편안하게 주무세요. 엄청 많이 사랑해요. 100만 번 볼뽀뽀 보내드릴게요. 편안하게 잘 주무세요. 따뜻하게 안녕 꿀라잇.